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은 뭐 명료한 상태였고 통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피에서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입원 조치를 했고요. 지금 많이 봉합하진 않았고요. 1cm 정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피 열상이 있으면서 약간 부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부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 지금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죠. 오늘 오전에는 MRI 검사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병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수 기자가 준비 중인데요. 신 기자, 지금 배현진 의원 상태는 어떤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배현진 의원은 의식도 명료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병원을 방문한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고 또 강남경찰서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을 했는데요. 배 의원은 피해자 진술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 배 의원은 어제보다 어지럼증과 통증이 심한 상태로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어제 배 의원 입원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두피가 1cm 정도 찢어져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2차례 봉합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어젯밤 머리에서 추가로 상처가 발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입원 과정에서 뇌 CT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 6시 반쯤에는 MRI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뇌 손상이나 내부 출혈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실 측은 취재진을 통해 CT와 MRI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 오늘 중 퇴원할 가능성이 낮으며 병문안도 가급적 정중히 거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아직까지는 안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 습격범으로 알려진 피의자가 미성년자, 지금 15살 중학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이 화면을 좀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 지도와 함께 어떤 좀 상황을 묘사를 했는데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이 비습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도산공원 근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압구정역도 있고요. 뭐 강남구청역도 있고요. 서울의 도심, 그 또 강남의 한복판입니다. 여기가요. 근데 여기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일정을 보러 간 그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건데 여기 보면 시간별로 있죠? 4시 49분에 배회하는 모습이 지금 CCTV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5시경에 습격범 가격하는 모습 앞서서 영상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도 그렇지만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정치인을 향한 이 습격 그리고 뭐 테러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습격범이 15살 중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더 놀라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중학생 그러니까는 뭐 촉법소년이 아니냐 자체도 일단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2009년생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린 학생이고 또 그리고 이 공격한 대상 자체가 이 국회의원이라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만약이라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우연이겠지만 우발적 범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학생이 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송영희 변호사. 지금 이 중학생 습격범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좀 따져봐야 될 지점이 본인이 그 엄청난 일을 저지기 전에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배현진 국회의원이시죠라고 확인을 2차례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CCTV 상에 지금 잡혀 있는 거 보면 현장을 배회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그곳이 배현진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일정을 보는 곳인데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단순히 우연히 그곳에 있었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그 피의자의 말을 좀 믿기가 어렵고요. 사실 이런 강력범죄의 경우에 피의자들이 그 범행 동기를 진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형을 가볍게 받을 목적으로 꾸며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전부터 현장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30분 전부터는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배현진 의원이냐고 묻고 범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인상착의를 봐도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얼굴 다 가린 셈이죠, 그렇죠. 지금요. 예, 그런 점을 보면은 우발적 범행인지는 매우 의심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피의자의 연령을 봤을 때 배현진 의원을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알고 범행을 했는지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걸 예. 통해서 좀 범행 동기를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뭔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약간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약에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지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계획을 했다면 15살. 이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15살짜리 중학생이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냐 이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요새는 그 자꾸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15세 정도라고 해서 계획 범행을 꼭 못할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소년범은 그 소년원 가는 정도에 그치고 뭐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알려지면서 예. 그 청소년들의 범행 동기를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에 범행이 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 특수상해 또는 뭐 살인미수 뭐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됐을 때에는 예. 단순히 이제 소년 보호 처분으로 그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계시면 예. 그 잘못된 정보를 오인을 해서 그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과 배현진 국회의원 맞으시냐고 2번이나 확인한 이 상황.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같이 갈 수 없는 건가? 아마 경찰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 설명을 한 게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악하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진 말에 따르면 한 1cm 정도의 열상, 그 머리 뒤쪽이 찢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출혈량은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봉합을 했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여러 의료진의 보호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옥 원내대표 외에는 면회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도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만 아마도 면회를 하신 거 아닌가. 배현진 의원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대상이 본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의자도 중학생이니까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배현진 의원도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상 정도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그 습격범이 중학생이라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충격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별로 정리가 된 건데요. 아까는 이제 지도와 함께 돼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4시 35분 정도예요. 습격범 A군 범행 건물 맞은편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49분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5시경에 건물 1층 입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시죠? 라고 확인을 한 후 18초간 17차례. 이거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 중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어제 저 시간 순으로 저렇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습격범 중학생 누구인가 화면에 좀 정리 좀 해놨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자, 습격법. 자, 정리된 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5살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게 경찰 조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연예인을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우발적 범행.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연예인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거기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갔다가 배현진 의원을 확인해서 알아보고 그런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한 거죠, 지금. 그리고요,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이런 소견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응급 입원 상태랍니다. 응급 입원이요? 김성수 변호사? 예. 응급 입원이라는 거는 뭐고, 이게 어떨 때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응급 입원을 조치를 했다는 것인데, 이 응급 입원이라는 것이 뭐 자신에게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뭐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과 의사의 동의하에 강제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72시간 이내에 이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러한 상태, 응급 입원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습격범 중학생이 뭔가 조사를 받는 중에라도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걱정이 든다,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금 그 CG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남성이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이 현재도 병원에 이제 입원할 예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예. 이렇게 응급 입원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72시간까지밖에 응급 입원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치료 감호법상에 예. 감호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오. 그래서 감호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뭐 예. 주거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감호 상태에서 또 조사가 이뤄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응급 입원은 아까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이틀, 3일, 사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사흘 동안 가능한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이 압구정 신사 이쪽이지 않습니까? 신사동이라고 예, 좀 나와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이런 좀 메이크업샵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는 예.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동네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회한 게 왜 배회했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배현진 의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떤 연예인들이 연예인을 기다렸다? 예,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연예인을 만나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럼 것이고.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저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그 우발적인 거에 대한 이유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워낙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예. 이게 관할이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예요. 예. 그래서 강남경찰서 팀장을, 그러니까 강남경찰서 서장을 팀장으로 해서 27명 인원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요. 수사팀을 굉장히 또 많은 꾸렸군요. 인원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 27명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뭐 핸드폰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배현진 의원은 오늘 오전에 경찰로부터 이제 피해자 조사죠. 피해자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좀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이런 상황이라죠. 두피 상처가 1cm라지만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 그리고 배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고 있고 선처없다. 선처받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배현진 의원 관계자 쪽에서 이런 설명을 좀 내놓은 상태인데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이거는 분명히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습격범 A군. 내 나이는 15살, 촉법 소년이다. 촉법 소년 아니거든요, 이거. 15살이면요. 촉법 소년은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촉법 소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이게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요. 뭘 잘 모르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알려진 내용 자체가 잘못 알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만 14세부터 18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근데 촉법소년에 적용 안 받는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범 중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특별권 A부는 지금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송영훈 변호사. 네. 일단 촉법소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나이상으로 촉법소년은 보니까 확실히 아니고. 아니죠. 네. 근데 14세에서 18세 미만 소년범 중에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3% 그친다. 이거 왜 이렇게 낮은 거고 이번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5대 범죄 그 형사처벌되는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이제 3%가 조금 못 미친다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걸로 보일 때는 이게 검사에게 송치해서 그 소년보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경찰에서 지금 특수상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특수상해가 될지 살인미수가 될지는 좀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특수상해가 적용된다고 해도 이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10년 이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가볍지 않고 그다음에 예.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벌을 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는 더 무겁게 양형 기준의 상한을 이탈해서 선고할 가능성까지도 엿보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 상당히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 지금 앞서서도 약간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입원, 이게 지금 아까 응급 입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약간의 불안 또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게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 이게 사건이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검찰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봤을 때도 뭐 죄가 있다든지 어떠한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올리게 될 것인데 이게 만약에라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이 보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호 처분으로 그 관련 재판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소년 보호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호 처분으로 뭐 소년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죄가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 그냥 소년 형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장기형, 단기형 해서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는데 예. 꽤 중한 형이 이제 선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년원에 가는 경우에는 전과가 아니게 되지만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예, 거죠. 전력이 남지 않게 되는데 이제 뭐 어떠한 형사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라도 응급 입원이나 이런 부분처럼 그 어떠한 조금 정신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예. 이제 심신 상실이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정신병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올바른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 치료 감호를 받게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판단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검찰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배현진 의원이 순천향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갔는데 아까 모습에 다 있었어요. 오늘은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한 걸로 좀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피습 소식 보고받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바로 전화하시고 위로의 말씀하셨고요.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빨리 키위하시기 바란다. 요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뭐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다들 위로와 걱정을 하고 빨리 쾌유하다 이런 뜻을 지금 다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면회는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게 이게 시간을 돌려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23일 전에, 20여일 전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역시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 테러, 이게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의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요, 이거 아니 당대표 때도 그렇고 일반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거 남일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라고 볼 만큼 이렇게 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 공격이 있었는데요. 예. 테러죠, 테러. 이런 일이 또 계속 일어나서 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렵고.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이 일을 당한 거거든요. 박원석 의원님도 좀 약간 이거 남일 같지 않네. 약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지금? 저 이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정치를 좀 돌아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지금의 이제 정치 모습이 극단적인 어떤 대결 정치, 증오의 정치,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좀 배격하는 이런 정치가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유튜브라는 요즘에 그 매체를 통해서 정치가 소비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를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작용을 해요. 확증 편향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나이가 어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식의 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밝혀진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황상은 이거 상당히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했던 그 범인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이제 정치에 굉장히 과몰입한 이런 분이었던 것 같고 그 매체는 주로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 비단 뭐 여야나 혹은 정치권이 서로를 탓하거나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우선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심정 같아서는 이 혐오 정치를 넘어서기 위한 공동선언 같은 거라도 총선 앞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거일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런 형식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는 혹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저는 정치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예. 이 정치 위축의 결과는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손해로 전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요. 송영민 변호사께 사실은 지금이 선거가 가까운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또는 아니면 출마 안 했지만 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 악수도 하고 어쩌 접촉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두 번 또 터진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다가갈 때 걱정이 들고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아마 많이들 걱정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예비 후보들이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다들 이제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데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자신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적절한 시점에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를 좀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예. 지금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처벌이 중하게 내려지는 걸 좀 그 보임으로써 이런 사태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죠. 지금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여야가 언어가 너무 거칠고 서로를 적대하고 증오하는 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지향하고 정말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해야지만 이런 사태가 근본적으로 근절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재원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나와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이게 사실 정치 영역뿐만 아니고요. 사회 전체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5천만 국민이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적 비용, 기회비용, 불신의 비용이 굉장히 고조되는 것이고 정치 영역만 하더라도 보면 이제 예비후보 끝나고 나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 예. 4년 전에는 좀 그나마 다행인 게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집회 금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각 당에서도 바라보지만 환경적으로도 집회가 아마 유세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후보자도 문제지만요. 선거운동도 국회의원마다 선거운동원들이 한 20에서 30명 되시는데 이분들도 위축됩니다. 그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분들은 사실은 당원의 뭐 지지자일 수도 있지만 일반 예. 유권자도 아니고 주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위축되고요. 또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저런 트라우마라든지 저런 위협 때문에 예. 자칫 그 유권자에서는 호감을 표시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움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전으로 야, 저 후보는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 없다라든지 예. 혹은 달리
버릇이 없다라든지 예.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보면 뭐 재발 방지 하지만 예. 이 현실적으로는 선거 운동하기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도 뭐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활동을 그래서- 하면서도 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예,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뭐 예를 들어 과잉 경호는 그렇지만 적극 경호해서 조금 이제 의심 가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든지 혹은 선거 운동은 또 20에서 30명 제한되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는 특이하기 때문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전 요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거 운동을 한두 명 더 집중 배치해서 예. 단체 선거 운동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일정에서도 좀 따라다니면서 예. 조금 그런 골든타임을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응급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도 공조하는 예.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면 더 놀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수정 경기대 교수잖아요. 지금 저 총선 뭐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걸 밝혔어요. 어제 연구실 문틈으로 무슨 쪽지가 왔는데 내 위치 동선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쪽지를 나한테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의 일이 남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 보면은요. 민주당이 아니면 무소속 출마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쪽지 내용 좀 크게 볼 수 있나요, 저거? 이거 누군가 이렇게 종이에 메모 형식으로 썼어요. 근데 뭐 보면 이러죠. 교수님 부재 중이라. 이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연구실로. 그리고 편지 남기고 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뭔가 약간 불만 표시를 해요. 왜 국민의힘 여당으로 갔는가 불만. 그러면서 차라리 무소속으로 뭐 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오, 이거요. 김인영 부대변인.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단순한 어떤 유권자의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수정 교수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치인들에게 이번 물리적 테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이 알려진 게 문자 테러인데요. 그 문자 테러를 받았을 때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할 수 없을 만큼의 수위가 높고 거칩니다. 거의 그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방송이나 네. 아이들 앞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표현들. 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유권자 중에서 되게 거칠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면전에서 침을 뱉는 분도 있고요. 주신 명함을 그 자리 눈앞에서 찢어서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를 하셔가지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이수정 교수님처럼 이렇게 처음 여의도에 입문을 하셨을 때 저런 걸 받으시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우실 겁니다. 만약에 저런 거에 경험이 많은 정치인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네. 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정치인의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셔야 될 문제고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 내용이 양극화된 정치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쪽지 내용조차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을 밝히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모두가 예.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수정 교수께서 저걸 보고 약간 협박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건 속수무책입니까? 저런 편지가 오면 그냥. 일단은 3가지 정도 법을 좀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쪽지의 내용이 협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방실에 침입을 해서 이것을 놓고 갔다라고 한다면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방을 온 건지 아니면 문 앞에 꽂아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문에. 건물의 복도도 방실로 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들어온 것 이 어떠한 자체가. 뭐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 침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예. 반복적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3가지 정도를 좀 검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뭐 죄명이나 이런 걸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법적인 조금 뭐 제재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런 행동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서재현 위원장은 이런 뭐 편지라든가 문자라든가 약간 험한 막 내용이 담겨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하죠, 사실. 매일 받으십니까?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3번 선거를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건 비일비재한데요. 예. 다만 이런 게 앞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불신의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 했잖아요. 이 유권자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그런데 보면. 이수정 교수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예. 수원의 훌륭한 인물을 잃고 싶지 않은 유권자. 지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하게 되면 예. 저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굳이 민주당에 거기 있냐. 무소속으로 나와라 하는 것은 당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그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불쾌나 협박으로 하면 협박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당연하죠. 있어도. 당연하죠. 그러나 예. 유권자 입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선거할 때 이게 입장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 유권자는 분명히 좋은 의도 이수정 그럴 수도 교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이런 사태가 사회 전체적인 불신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커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런 논란이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이게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막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거의 뭐 충돌, 격돌, 대결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그 앞서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게 지금 잇따라 발생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 역시 연결이 좀 됩니다. 제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본데요. 이재명 수사 축소 탓이다. 뭐가요? 이 배현진 의원 이 습격 사건, 이 피습 이걸 말하는 걸까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 민주당 소속인 분 두 분이 나옵니다. 일단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끔찍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경찰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수사를 정확히 하고 정치 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의 이유를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더 깊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김은영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수사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피습 사건, 네. 그 테러 사건. 네. 그리고 그 피의자, 범인의 왜 얼굴 이름 공개 안 했냐. 그 변명 공개 안 했냐.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다 공개했어야 배현진 의원이 당한 이런 피습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혐오고 양극화된 정치의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권에서 야기시킨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건강하게 당무에 복귀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복귀하시면서 첫 일성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지층에 대해서 자신의 팬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강성 팬덤 지지층들은 건전하게 발전한 게 아니라 흡사 홀리건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안심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자중시켜야 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고 어제 민주당의 저 논평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경찰은 예.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경찰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죠. 반박하는 논평을 냈는데 그건 화면에 정리돼 있어요. 뭐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박종화 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이 나왔는데 배현진 사건 두고도 우리나라 말은 이 조사 어미가 이게 중요하죠. 두고도 민주당 느닷없이 경찰 탓이다. 사안을 똑바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저급한 선동이다. 이게 징후 정치 만든다. 아유, 또 굉장한 그냥 비판을 했어요. 방호석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까 권칠승 대변인,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 뭐 얘기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다 알렸더라면 배현진 의원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논리가 연결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참 그 불행한 일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하신 말씀은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그 피습 범인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정보 비공개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이번 배현진 그 의원에 대한 테러 사건의 원인이 혹은 발단이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공개 안 해서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좀 비약이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다음 주에도 정무위를 소집해가지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혹은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 여기서 애초에 뭐 사건을 봉합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이라는 건. 예. 근데 국회에서 거의 지금 전상임위에서 그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책임을 묻는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선거 앞두고서 굉장히 불행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두고 여야가 또 정쟁을 벌이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거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서재원 위원장께 민주당에서 두 분이 같은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지금 두 분이 논평 들어봤는데 좀 문제 제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민주당 약간 이런 취지의 논평 해주셨는데 이거 민주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 어떤 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축소해서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방 범죄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국민의힘의 논평이 느닷없이가 아니고 예외 없이입니다. 예외 없이 경찰 탓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 1월 3일 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한 것은 지금 그 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도 이게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고요. 대테러 상황 실장에서도 이건 테러 상황이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아직 규정 자체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이 이렇게 당해도 억울하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하니 그나마 배현진 의원님 갔을 때는 사후 조치, 경찰이 폴리스 라인 치죠, 현장 보존하죠. 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선거 때 혹은 뭐 이게 정쟁의 요소가 되면 선거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할 수 있고 또 지금 경찰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 제기한 민주당의 이모선 의원이 경찰대 2기 출신입니다. 이분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자기 조직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경찰의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훌륭한 프로토콜과 실력이 있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 그 경찰의 태도라든지 어떤 대하는 태도가 본인이 경찰이었을 때와 다르냐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사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면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을 향한 어떤 폭력의 행사. 처음에는 이렇게들 받아들였는데 이게 뭔가 조금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가지를 뻗치더니 지금 약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회에서 계속 이걸로 언쟁이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제요. 그러니까 경찰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어제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 모습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국회의 다수당이란 힘을 정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단독으로 강제로 국회에 불렀습니다. 이러한 경찰 길들이식의 폭압적인 선동 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은 무슨 길을 들입니까? 이건 훌륭한 표현 불러가겠습니다. 좀 계세요. 말씀하신 좀 계세요. 합니다. 권인수 옆에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하성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정정 또는 한번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뭐 과도와 뭐를 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찰의 수준, 자질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경찰의 수준이나 자질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과도라고 언론에 그리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도로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게 다음 주에도 국회 상임위가 많이 열리는데 아마 저런 비슷한 모습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송영훈 자문위원 이거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일단은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신상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배현진 의원 그 피습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 예. 이런 거를 신상 공개를 했을 때 자칫하면은 이 그 피의자가 영웅시돼서 모방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그 피격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총격범이 존 힌클리 주니어라고 이 사람은 그 조디 포스터한테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범행 동기상 어떤 그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모방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신상이 공개됐을 때 유튜브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는 그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 피의자를 영웅시하게 되는 그 도구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예전에 그 연쇄 폭탄 테러범 유나바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어도어 카진스키. 이 사람의 변명문을 그 범인이 뉴욕타임즈에다가 그 신문에 게재해달라고 했어요. 그 결국에는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그 2011년에 노르웨이 폭탄 테러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브레이비크라고 이 사람이 그 유나버머를 따라해서 자기의 어떤 그 테러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례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근절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나 변명문 공개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건을 쟁점화하려고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각각 정당에 소속하신 분 아까 말씀 들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서지현 위원장, 예, 뭐 반박하실 게 있으면 제가 시간 잠깐 드릴게요. 예, 그 변명문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께서 이제 열람하겠답니다. 열람. 예, 그 보고 나서 우리가 국정원이든 뭐 우리 국가보안문서도 국회의원들을 열람할 수 예. 있습니다. 열람해야지 그 문제의 상황을 확인하고 법안 재발 방지 하잖아요. 열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변명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동기잖아요. 8장에.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부분이 난 확신이 갔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이런 알고리즘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또 못하게 하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다음 주도 상임위가 많이 열리는데 비슷한 얘기들을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일단 배현진 의원 상황과 관련된 내용, 그와 관련된 정치권의 어려운 모습까지 좀 길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말고도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한 1,500억 정도의 청소 또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은 무인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도 전부 무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바우처 제도인데요, 사실상. 12만 원 정도면은 이게 뭐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신 데 쓸 수 있다. 한 달에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이면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예출해라는 이야기인데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그래 세월이 나를 노인 만들었지 따로 노인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을 만들었죠. 거기 대표하고 있는데 이제 공약 중에 그러니까 65세, 65 이상 무임승차 이 문제 이거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논란이 비춰지고 오늘 뭐 토론하는 모습까지도 오늘 언론에 있었는데 사실 이 사안은요. 지금 대한노인회와의 갈등으로 보이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제3지대 신당끼리 손을 잡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데 그 신당에서 이런 정책을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음 준비된 주제는 이 신당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쯤 되면 빅텐트는 저 멀리. 그럼 빅텐트는 저 멀리 가면 여기 보이는 거는 스몰 텐트인가요? 아니면 무슨 텐트인가요? 일단 제목이 그러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출연하신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영상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또 이렇게 받아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합당이라는 거는요. 어느 당이든 합당이나 연대는 어느 당이든지 간에 최고위든지 아닌 당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약간 좀 추인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냥 이준석이 싫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혐오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가 약간 물음표. 그렇지는 않고요. 스타일 차이는 있죠. 예, 그 스타일 차이를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스타일이 같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박원석 저는 그 목소리까지 준비됐다는데 요거 지금 준비됐거든요. 바로 이어보죠. 지금요. 누구와 할 수 없다. 뭐 누구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는 피차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럼 이쪽에서 보기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다 좋아. 저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자가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건 꼭 아니거든요.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기준에 맞춰서 정렬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 신당을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지금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본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나하고 같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반박처럼 제3지대에도 우리 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준석 측 인사 싫어하는 건 뭐 피차 일반이다. 이준석 전 대표를 탐탁치 않게 하시는 분이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지금요? 아니 그거야 뭐 피차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여러 사람들이 또 정치적 그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혹은 뭐 근래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라는 걸 이유로 못 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협력의 주안점이 있는 자세는 아닌 거죠. 그런 태도를 좀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앞서 얘기했던 게 뭐 이준석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글쎄요.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3지대 협력에 있어서 중대한 걸림돌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서 또 이쪽 그 과거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강한 비판이나 이런 걸 했던 발언이나 이런 걸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10가지 중에 2가지가 같더라도 8가지가 다르고 협력해서 뭔가 이게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DJP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영을 가로지르는 일이고 철학과 가치와 정책과 비전이 다를 수 있는 걸 맞춰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양당의 양극단 정치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에 새로운 물길을 내보자 하는 시도라면 이제 많은 인내와 자제와 또 상호 관용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워요. 제 나름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는 신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협력 과정에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3지대를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안 될 거다 저래서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양당에서는 안 되길 바라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거대 양당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근데 이제 이 난산 끝에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뭐 순탄한 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서로의 다름을 부각시키기보다도 같음을 그리고 협력의 의지를 찾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 있었지만 박원석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 가장 강하게 들린 거는 모든 걸 이준석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그럴 거면 본인 당만 하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어쨌든 허들을 세워놓고 여기에 안 맞으면 못해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원칙과 상식의 세 분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아니 다들 각자가 중시해왔던 그런 정치의 가치가 있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이걸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안 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같을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같으면 처음부터 같은 당을 했겠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어떤 기준 우선순위 이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건 깨진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합당 추인을 받을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꺼낸 건 뭘까요?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글쎄요,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 중에서 이를테면 지금 이제 삼지대의 협력의 상대에 마음에 안 드는 상대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준석 대표의 과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지지만 받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당신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저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협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패널 분들께 지금 앞에 OX 팻말이 있어요. 이걸 왜 드렸냐면 지금 이른바 뭐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제3지대 신당들이 손을 잡을 것이냐, 연대나 합당할 것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표현이 머리 이렇게 쏙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 쓰는 게 이른바 낙준연대거든요. 이낙연, 이준석이 손을 잡을 것이냐. 자, 문제가 제가 지금부터 나갑니다. 낙준연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거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라면 X를 선택하신 겁니다. 들어주세요. 예상대로인데. 지금 큰 정당, 거대 정당 소속이신 분들은 X, 박원석 의원님만 유일하게 O인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은 뭐 얘기를 아까 비슷하게 맥락에 하신 건데 일단 들고 계세요, 다들. 자, 그럼 저쪽 끝부터 김용 부대변인은 X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X를 선택하신 겁니까?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적 행보는 대통령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영선이시지만 이준석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초선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결국 우두머리가 2명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로마 시대 때 삼두 정치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극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당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지지율이 확실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 우위를 점할 거고 이낙연 대표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낙연 대표도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갈 수 없고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지금 무임승차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만의 지지율을 고착화시키지만 동시에 안정화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지만 이낙연 대표가 거길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합당이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너가서 서지현 위원장도 X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래 갑자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3개월 총선 그리고 3년 대선이 아니고요, 30년 정치를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불출마의 대선이다 보니 이준석 대표는 3개월 이후 혹은 3년 이후에 행여나 다시 또 당대표에 대한 권력 다툼에서 이런 싸움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말씀드리지만 30년 근 그림을 봐서 물론 당장의 총선의 한 석, 두 석도 중요하지만 그 연대의 기본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표가 안 되는 것도 논의하자. 그런 의도. 그런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총선 출마, 그 3지대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큰 책임이고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경험과 이제 불신의 종합 때문에 지금 당장 이낙연 전 총리께서 총선 출마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합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X를 선택하신 두 분의 말을 종합해서 제가 O를 선택하신 박원석 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뭐 O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분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핵심은 그래요. 같은 텐트 안에 우두머리가 둘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다. 또 다른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합할 게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바라보는 지점이 뭐 3년 정도 보는 사람과 멀리 보는 사람 차이가 있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실까요? 아니 글쎄요, 뭐 다 일면 그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정당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리더십이 여럿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걸 과거에도 이제 많은 정당들이 채택을 해 왔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3지대가 협력한다면 아주 필수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왕적 리더십의 피해자들로 다 이분들이 당내에서 갈등을 겪거나 쫓겨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3지대로 나오는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 당내에서 똑같이 반복을 한다면은 그건 이치에 좀 맞지 않고 어떻게 이제 민주적 리더십을 당내에서 형성할 건가, 집단적 리더십을 취하면서도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토론과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 지지율 문제는 이 정당에게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데 있어서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우열의 어떤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지지율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가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기반도 좀 다르고 세대적 기반도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시너지로 종합할 수 있다면 오히려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지금 뭐 그 이낙연 대표도 대선 주자고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지붕에서 경쟁이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대선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꼭 모셔왔으면 좋겠고 유승민 전 의원이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저는 반응인지는. 지금 민주당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뭐 뜻을 이루거나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내에서 더 큰 어떤 경쟁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재원 위원장께서 좀 발언 깨달라고 그냥 다 2번을 표시하셨어요. 예, 뭐 반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반박이 아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솔직하자. 대권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대권에 대해서는 꿈이 없다기보다는 그럴 신경 없이 총선에만 몰입하자. 불출만 하다 보니 유승민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 나 대선 욕심 있다. 같이 한번 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면 신뢰가 가죠.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뜻 손을 내밀고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신경전이라고 묘사도 되고요. 도대체 마음이 있는 건 맞습니까?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는 다 죽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 망한다. 어떤 결과가 되든지. 왜냐하면 이게 유권자들이 보기에 신당이 기존 정치랑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전체 파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개인전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송영훈 의원, X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저 앞에 김윤영 부대변인 그리고 또 우리 서재현 위원장 하신 말씀 다 동의하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지금 제3지대에서 소위 빅텐트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텐트는 원래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거죠. 예. 텐트는 이미지다. 그렇죠. 텐트는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거고 또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텐트 얘기를 하지 말고 큰 집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큰 집을 지어도 로열층은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로열층에는 본인과 천하 용인이 들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 합치면은 뭐 다른 분들도 입주권은 주겠지만은 로열층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저 박원석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 마음대로 다 하려고 들면 로열층은 자기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3지대는 결국 통합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근데 텐트에 로열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집을 짓자고 큰 집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단층으로 질 거예요. 단층입니까? 든든하게. 알겠습니다. 로열층이 없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배현진 의원실에서 뭐가 알림 사항을 언론에 좀 보냈는데 아래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배현진 의원실에서 보내온 내용이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배현진 의원이 선처는 없다, 처벌 원한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알림을. 그러니까 관계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건데 배현진 의원이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걸 배현진 의원실에서 지금 알림으로 왔습니다. 지금 앞서도 막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요 밑에 하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실입니다.
배현진 의원 선처 없다, 처벌한다 이런 발언 안 했다. 이렇게 좀 꼭 알려달라는 알림이 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누구 얼굴을 내걸어야 할까요? 일단 누구 얼굴을 말하는 건지, 누구한테 저걸 물어보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이게 국민의힘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뭔가 당부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지난 주말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고 수습하면서 허비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은 깊은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네요. 아무튼 어제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있죠. 당정 충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잖아요. 약간 봉합이 된 분위기긴 한데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을까요? 다음 현상이 좀 있다 그러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총선이니까 선거 운동도 하고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 누구 사진을 걸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 그러네요. 당에다가. 이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 당협에서 누구 얼굴을 내걸어야 하는지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둘 중에 누굴 걸어야 됩니까? 이거네요. 당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내릴 수 없어 답변을 못했다. 어떡하라는 거죠? 답변을 못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윤한 충돌, 그러니까 당정 충돌이죠. 그 이후에도 한 위원장의 화질 좋은 사진을 찾는 후보자가 많다. 이게 내 걸겠다는 건지 미리 준비를 해보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보건대 각자 선거에 유리한 대로 사진을 고르지 않겠나. 당에선 답을 못 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정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저렇게까지는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저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저는 보통 이제 SNS 프로필 사진 때문에 저렇게 말이 많은데 본인을 소개하는 네, 아주 맞습니다. 딱 첫 대본 사진처럼. 예. 사실 저런 SNS 같은 경우는 선거 실무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되는 사람 그리고 또는 해시태그를 걸었을 때 많이 노출될 만한 사람을 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언론 보도량이 많고 인기가 좀 있으니까 걸었는 거지 저걸 뭐 윤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는 조금 저는 과대해서 가는 것 같고. 근데 저기 보도에 따르면 그거 왜 물어봅니까 당에는? 누굴 걸어야 됩니까라고? 저게 지금 후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에다가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 당의 방침이 어떤 건지. 저는 방침을 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근거를 마련하는 저는 걸까요?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비 후보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윤영 부대변인께서 무슨 어떤 SNS 프로필 대문 사진을 걸거나 아니면 밖에 사진을 걸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네. 고민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만약에 있으면 원래 저희가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의 성공을 바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대통령과 찍은 사진 있으면 그거를 강조하겠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저 고민하시는 분은 뭐예요, 지금? 저 보도에 나온 저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는 언론에 소개할 때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였다. 한때였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뭘 좀 설명을 하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그 지지 기반 열성적인 그 활동가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으로 지금 대부분 옮겨간 것이 거의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협박을 하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하나의 궁정 쿠데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석 변호사님, 심평 변호사 말은 어디 지지자가 뭘 다 옮겨갔다 이런 설명을 하네요. 글쎄요, 궁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약간 음침한 막 분위기가 나는 표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심평 변호사가 한때 대통령의 이제 멘토로 불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른 건 맞고, 일각에서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약속 대련을 진검 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뤘던 그분이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목검 아니었어요. 실제로 진검 뽑았던. 지금은 진검을 들고 충돌한 걸로 보시는 겁니까? 약속 대련을 하면서 대통령의 위신에 저렇게 손상이 가는, 비서실장이 와서 나에게 사퇴를 요구했는데 내가 노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심평 변호사가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이 올 수 있어서 저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요. 민심입니다. 민심. 당심도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심은 어떤 거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선을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게 민심의 기류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전국을 한 바퀴 순회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심도 마주하게 되고 민심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하고는 다른 그 민심의 차가움을 좀 느꼈을 거라고 보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꺼낸 그 화두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대목들이 있다 이런 반응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그걸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 그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능동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완전히 잔불이 다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따라서 이 수도권 특히 출마자들이 이제 어떤 그 반응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재현될 소지가 전 역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뭔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불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모습에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일각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요, 이게 어떤 포스터 내용 중인데 이게 내일이에요, 내일. 광화문인데요. 모이자 광화문. 하여튼 모여서 뭘 집회를 하는 건데 집회 목적이 위에 써 있잖아요, 지금. 인물과 함께 빨간 글씨로.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여기까지 보면 이게 보수 성향이 강한 어떤 단체의 집회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어. 근데 뒤에 한동훈 아웃, 김경률도 아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송영훈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이제 어떤 보수 성향이 강한 단체가 집회를 열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께 알리는 포스터로 보이는데, 문재인, 이재명 두 인물과 함께 한동훈 아웃이 등장합니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손상입니까? 저런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히 극소수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당 지지층에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건 아마 극히 일부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일 것 같고, 혹시라도 저런 집회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런 걸 했을 때 과연 당의 총선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는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 부대변인은 당에서 약간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저렇게 나오면 저거? 아무래도 저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게 가장 좋죠. 저런 모습 자체가 지금 어쨌든 저희가 갈등이 표면적으로 보여졌고 그 갈등을 봉합했는 과정인데 이렇게 겨우 수습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런 발언과 저런 시위를 하게 되면 또다시 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반열에 올라가서 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런 걸 자제해 주는 게 당을 위한 거고 국민의, 그러니까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저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죠?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갑니다. 오늘 뭐 이렇게 재판 결과들이 꽤 있었는데 이겁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병대, 오영환도 무죄. 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린 재판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왔네요. 이거 거의 한 5년 가까이 걸린 걸로 나오는데요. 다음 속보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양승태 모든 혐의에 인정 안돼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요. 송영훈 의원은 변호사시니까 조금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법조계에서 굉장히. 이거 한 5년 정도 걸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 갱신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측에서 그 과거의 증인신문 조서를 그냥 기록으로만 읽는 것은 안 되고 갱신 절차를 소위 말해서 FM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그 낭독 청취라는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 예, 그래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실에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뭐 판결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 아마 이 부분은 그 대법원장의 직권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아마 이 부분에 쟁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인의 직권이 아닌 거를 가지고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대법원장이나 또 그 밖에 과거에 대법관을 하셨던 분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은 없다고 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 주된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 시청자 여러분이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법농단 사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모든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1심에서 혐의 없음이 나와버렸어요. 무죄가 된 겁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판결이. 오후에 있었는데 지금 나왔군요, 지금 판결이. 자, 혐의가 뭐 40개가 넘었다 그러죠. 근데 일단 뭐 인정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진짜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아니 당연하지. 사업하는 사람 사업해야지. 근데 진짜로 이게 이제 조심해야겠더라고 말을. 네. 저 결혼 안 한다고 했다 했으니까. 근데 아니 할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또 이거 오해하겠다. 오해할까 할 봐.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과거에 강조했거든요. 근데 무슨 선거만 되면 나와요. 백종원 씨, 지금 백종원 대표, 지금 기업 대표인데 이번에 총선 앞두고 또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 뭐 접촉을 하는 거 아니냐, 접촉을 했다는 얘기도 나올까요? 확인도 안 되지만. 서지원 민주당 위원장, 네. 총선 앞두고 정계 진출설이 또 나왔는데 여야 제안에 백종원 씨는 거듭 거절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우선 민주당은 왜 관심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백종원 씨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사실 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그렇죠. 실력이라든지 이미지가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불신을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살아온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백종원 같은 분을 영입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일단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뿐만 아니라 저렇게 살아오신 분은 이제 영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후보를 찾는 것이 곧 혁신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백종원뿐만 아니라 저 대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훌륭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배우고 존경할 뿐이면 당연히 영입하는 게 선거철이면 다가오는데 다만 선거 이후에도 저런 분들이 당내에 들어오셔서 비례든 뭐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당의 역할인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당내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여야가 다 영입인데 보통 영입을 한다면 특정 정당에서 특정 인물의 어떤 성향을 보고 영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분은 여야가 다 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국민들도 보면요. 이제 이념 뭐 진보냐 보수 이념이 아니고 경제입니다. 경제.
내 삶에 그 삶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뭐 진보 보수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우리 삶에서 가장 영향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런 분들은 검증이 됐잖아요. 그 확신이 되고 신뢰가 되니까 영입할 수밖에 없죠. 경쟁이. 근데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당연히 거절하시겠죠.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아까 방금에 여야 나온 화면이 있거든요. 영입을 했다고. 지금 이게 계속 벌써 꽤 됐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사업상 어렵다고 합니다.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있는데 장종혁 사무총장이 뭐 접촉을 했다 어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치 참여 의사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목소리 내신 분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영입위원회 차원에서는 접촉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용 부대변인? 조정훈 의원은 좀 인재 영입이 있잖아요. 근데 영입 차원에서는 뭐 한 게 없는데요. 근데 지금 다른 분이 좀 접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백종원 씨가 국민의힘에 합류하면 선거에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인지도와 호감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백종원 대표는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방송인으로서 굉장한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고 동시에 골목 상권 살리기를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2018년도 국감에 나가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미지도 갖춰져 있고 정책적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 대상으로 양당이 모두 다 노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백종원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영입 대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본인은 계속 부정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또 나온다 이번이 네,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요 송영훈 의원. 근데요 사실은 유명인이시잖아요. 선거 때마다 유명인을 영입하는 거는 과거 선거 때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영입이 된 분도 있고 거제에서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런 분들의 유명인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정당에서 너무 간판으로 쓰고 소모하려는 거 아니냐. 진짜 진정성 있는 거 맞는가 당신들이. 이런 질문 받거든요. 이런 시각도 여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백종원 대표 정도 되면은 정당에 와서 소모되실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 정당을 크게 키우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 인재 영입이 됐다가 소모되거나 사라지신 분들도 있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백종원 대표가 그렇게 쉽게 소모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은 정당 내에도 그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국회 보좌진이라든가 뭐 당직자라든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젊은 인재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국민 앞에 추천하고 소개하고 기회를 주는 것도 정당이 해야 될 중요한 인재 육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재 영입과 인재 육성을 좀 균형 있게 병행하는 그런 모습이 여야 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박원석 의원님께 이런 인재 영입,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안 하셨던 외부에서 활동하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시고 유명한 분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총선 때마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늘 나오는 지적은 당이 사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늘 밖에서 데려올 생각만 하더라. 이건 고질적으로 나오는 지적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우리 정당들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죠. 선거 때 되면 늘 이제 인재에 목말라 하는데 근데 정당 내에도 그런 인재들이 혹은 잠재적으로 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있겠죠. 그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또 양성하는 게 정당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은 평상시에 방기했다가 선거 앞두고서 주로는 유명인들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고 이미지가 좋은 분들 중심으로 인재를 자꾸 찾는데 물론 이제 그 정당 내에 갖추지 못한 그런 어떤 전문 분야의 인재를 영입해서 이 정당의 정책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이런 걸 하겠다는 인재 영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선거 전이라도 미리 하면 안 됩니까? 평상시에 하는 게 저는 그것도 옳다고 보고요. 선거만 앞두면은 서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셀럽이라고 하고 하는 유명인들 모셔오기 경쟁을 하는데 그게 그다지 그렇게 우리 정당 정치에 순기능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일찍 소모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정당이 바람직하게 이제 정책정당, 대한정당으로 발전하려면 정당 내부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더 보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지원 위원장. 예. 네, 저도 동의해서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정론관에서 예. 인재위원회에게 부탁한 게 파랑새 찾는데 파랑새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인재 육성을 뛰어넘은 파랑새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예. 정의당도 있고 미래연합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인재 추천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이제 공천 혁신이고 선거 승리의 길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었죠. 사실 과거 선거 때마다 이런 비슷한 상황,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매번 뭐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면 그냥 매일 유명한 분 모셨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또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돼 있는데요. 이게 뭐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네요. 제목에. 제목 확인해 보시죠. 사태인데 그냥 사태가 아닌데요. 이거는요. 꼼수 사태로 기호 3번 지키기. 어느 정당 얘기 같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한 국회의원의 사태가 처리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들이 그만두세요라고 해줘야지 그만두는 거거든요.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장면 좀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이은주 사직의 건은 총 득표수 264표 중 가 179표, 부 76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직을 안건이 올라서 가결된 거예요. 근데 찬성이 많네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들리는 바에는 다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박수를 치는 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 상황이 정리되는데 승계시한 5일 전에 사직을 했다. 여기 보면 지금 총선기호 3번, 근데 6석 유지가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선거 보조금, 도 문제도 나오네요. 뭐 이게 줄어드는 거 막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거는요. 소속 정당은 다르시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실 것 같은데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께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선 승계 기간을 지나고 나서 법원 예. 판결을 인해서 비례대표원직을 사퇴 박탈당하게 되면 예. 정의당은 6석에나 5석 지금 상태로 이은주 의원이 선거법 위반인가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인가요? 선거법 당내 위반? 경선 선거법 선거법으로 위반입니까?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2심까지 가서 현재 선거법 문제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1월 30일 이후에 선고가 나게 되면 정의당은 한 석을 그대로 잃어버립니다. 승계를 할 수 없게 돼 의원직이 있습니다. 그 넘어서 박탈되면 그 기간 문제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아예. 네, 아예 줄어들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호 3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6석을 유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6석을 지켜야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제3지대에서 어떻게 지금 의석수가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기호 3번을 지키지 못하면 국고보조금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보통 국회의원 선거의 기호를 정할 때 공직선거법의 기호를 어떻게 정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기호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기호 3번과 보조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한 전에 사퇴해서 다른 사람한테 비례대표를 물려준다 이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정의당 그게 된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정의당이 정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 박원석 의원이 몸담고 계셨던 정의당은 우리 사회가 우리 특히 거대 양당이 하지 못했던 오히려 챙겨주지 못했던 분들을 챙겨줌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기의 신념을 지키면서 정치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의 보인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마지막에 사퇴 변의 말씀도 저는 정말 안 좋게 본 게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비례대표도 국민이 선출한 겁니다. 국민의 누가 되지 않게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정의당에서 약간 설명 그리고 오늘 또 약간 이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 관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 불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6석에서 5석이 되면 사실 그 돈 차이는 얼마 없어요. 몇 천만 원 수준이에요. 예. 이게 본인 잘못보다는 이건 사실은 법의 불비인 부분에 대해서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정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은주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아주 심한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이은주 의원이 사직한 것이 뭐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국고보조금 때문에 영향도 꽤 클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지금 점점 정의를 잃어가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지금은 정의당을 떠나 계신 박호석 전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친정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당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전 조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양당은 의석을 위해서라면 뭐 위성정당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꼼수를 다 하면서 소수 정당이 어쨌든 의석 한 석 지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힘겨운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일단 꼼수는 맞습니까? 아니 꼼수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논평하는 거 적절치 않고요. 예. 이런 겁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승계를 합니다. 예, 그렇죠. 승계 없이 그냥 끝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은주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법 위반이 뭐냐면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선거운동으로 저게 이은주 의원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1, 2심에서 일부 무죄도 나왔지만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월 30일 이전에 승계 없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이제 의석이 한 석 줄어드는데 앞서 설명을 했듯이 국고보조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국고보조금은 5석이나 6석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5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5석부터 퍼센테이지 배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그 의석 한 석이 뭐 기호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이긴 있습니다만 의석 한 석이 저런 작은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요즘에 정의당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정의당을 떠났지만 드리는 거고 이번 이제 그 이은주 의원 사건을 계기로 조금 선거법상에 보완을 해야 될 게 당내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좀 상세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지금 사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요거 송영훈 의원께 사실은 이 문제가 언론이나 정치권 주목받은 게 정의당, 진보 정당이거든요. 진보 정당에서 이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게 주목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지적에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정의당에 하나 좀 고언을 드리자면 기호 3번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2020년 총선 때 기호 3번이 어딘지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민생당이 그 당시에 기호 3번이었습니다. 20석을 채워가지고 교섭단체를 유지하면서 기호 3번을 받았는데 결과는 한 석도 못 받았거든요. 정의당이 그 당시에 기호 3번이 아니었어요. 정의당 스스로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 3번이 되느냐 뭐 4번이 되느냐를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한이 120일이라는 걸 우리 국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원래요. 옛날에는 그 비례대표 의원이 그 탈당을 하거나 했을 때 승계가 제한되는 기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로 분당이 되면서 총선 앞두고 막판에 막 전국구 의원들이 줄줄이 탈당을 합니다. 원래 민주당이 그때 전국구 의원 22명이 당선되는데요. 마지막에 42번까지 승계를 해요. 2004년에 그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이 될 때 그때 원래 새천년 민주당이 비례가 19번까지 당선됐었는데요. 35번까지 승계를 했고 막판에는 임기가 18일인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추가 합격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비례가 한 바퀴 도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승계 제한 조항을 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원래 180일 전까지였어요. 180일보다 적게 남으면은 의원직 승계가 안 되도록 했었는데 이걸 국회가 한 번 더 바꿔가지고 지금 120일로 줄인 겁니다. 저는 이거 다시 기한을 좀 늘려가지고요. 한 1년 정도 미만이 되면은 승계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야가 이거 좀 정치개혁 의제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준 위원장 한 1분 정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네, 사실 뭐 여당, 야당에 비해서 정의당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꼼수 아닌 꼼수를 해도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더 노련해야 된다 보는 겁니다. 더 세련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2023년 11월 9일 날 2심 당선 무효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23년 말에
승계를 했었으면 차라리 그때 좀 일찍. 그때 했었어야 왜 지금인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렇지만 류호정 의원 또 비례대표 1번입니다. 1번. 탈당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정말 그 세련되게 절차상으로 그러네요. 그런 무리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쉬운 것이고 이런 사법적 판단이 2심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당을 위해서 물러나겠습니다 했으면 여러 가지 명분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진정한 선당우사. 그럼 정이 남은 것인데 지금은 자꾸 어떻게 보면 여당, 야당이 이렇게 꼼수라고 또 비판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될 겁니다. 녹색 정의당 당명 개정해서 삼지대에서 또 목소리 내야 되기 때문에 여야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